드릴 베이비 드릴. Drill baby drill. 오히려 석유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 석유 입장에서도 에너지 입장에서도 좀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어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그 생산 원천 기술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석유 시대가 끝났다는 말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런데 전쟁만 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기름값이고, 중동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석유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고갈된다던 석유는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석유 없는 세상이 정말 올까요? 과학 전문가와 함께 오늘 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평론가 이덕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죠. 한국이랑 같이 이렇게 석유 영업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Drill baby drill.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당연히 그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실제로 더 팔기로 했고 앞으로 더 좋은 고객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확장하는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품질이 낮거나 실제로 생산도 되지 않는 미국산 석유를 사오기로 계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산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석유가 고갈되는 거 아니냐, 석유가 언젠가 없어질 거야.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석유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매장량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구상에 있는 총 매장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 매장량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굴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채굴을 못하는 석유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이런 확인 매장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이제 미국산이 석유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 셰일 오일 가스가 발견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생산량 2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석유 수입량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나오면서 채산성이 확보가 되면서 일종의 그 첫 번째 셰일 혁명이 시작이 된 건데, 셰일 오일이라는 게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셰일 오일이 어떤 거냐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석유를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바이유 같은 거는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부터 막 나왔어요. 알아서 펑펑펑펑 나옵니다. 셰일 오일 혹은 타이트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는다고 나오지를 않아요. 조금 나오다 말아요. 그럼 옆에 구멍을 또 뚫으면 조금 나오다 말아요.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 이걸 어떻게 캐냐, 하나씩 어떻게 캐냐, 이건 캘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셰일 오일을 어떻게 캐내는 거예요? 자,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에 있는 석유들이 오른쪽에서 빨대로 쭉 빨면 여기 있는 것도 같이 쭉 와서 빨려 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석유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 뚫어서 이 근방 있는 거 약간 뭐 몇 배럴 뽑았습니다. 옆에 또 뚫어갖고 몇 배럴 뽑고 또 뚫어서 몇 배럴 뽑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수직으로 여기까지 뚫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요걸 꺾어서 수평으로 계속 뚫어 나가요. 셰일 전체를, 그 타이트한 그 암석 전체를 옆으로 뚫어. 그 다음에 이 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아들일 때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압파쇄라고 해서 물을 집어넣으면서 모래를 막 강하게 위에서 확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두두두둑 하면서 막 파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평으로 들어있는 그 관을 따라서 이 안에 고여 있었던 석유들을 쏙 전부 다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처럼 수직으로만 뚫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뚫다가 수평으로 파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근방 자체를 아예 균열을 주면서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압으로 인한 파쇄 기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캐낼 수 있는 거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 70년대 60년대에 이 기술로는 도저히 생산성이 없었겠죠. 그러면 원래 예전에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기름값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석유 왕국으로 떠오르면서 그것을 미국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돈줄이고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뭔가 중요한 롤을 맡을 수 있는 게 이건데 미국이 석유까지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해서 그때부터 뭐냐면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죠. 가격을 마구 낮춥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미국의 조그마한 업체들 중소 뭐 좀 영세한 그런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채굴 업체들은 다 줄도산을 했어요. 도저히 뭐 처음에 이제 투자는 다 해놨는데 오일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석유를 팔아야 돈이 남는데 지금 동결을 시키고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본인들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누가 이겼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이 실제로 줄도산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막기가 힘들거든요. 이 치킨 게임에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경제 위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밑에 석유가 팍팍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미국이 진짜 운이 좋은 나라로 보여요. 뭐 이제 땅도 좀 넓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있는 그 지리는 이렇게 석유가 나올 만한 그런 지리인가요? 일단 미국이 석유 입장에서도 에너지 입장에서도 좀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제 모여 있는 그 텍사스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 고원이 있습니다. 그 고원에 있는 것들 다 카운트를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질 좋은 석유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텍사스 석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WTI라고 하는. 미국의 석유가 원래 굉장히 고품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원유를 뽑아내면 우리가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황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제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석유가 나올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 과거에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마구 나오는 전통적인 방식의 채굴은 이제 거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석유가 날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퇴적암이 있어야 돼요. 퇴적돼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체의 사체들, 보통은 뭐 박테리아 혹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플랑크톤이거든요. 바다에 있는 그 플랑크톤이 모래랑 같이 사체들이 쌓여야 돼요. 퇴적이 돼야 되니까 말하자면 얕은 바다여야겠죠. 또 하나는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썩지가 않고 그대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꺼워야 돼요. 당연히. 한 층 좀 얇은 층 하나만 좀 석유가 있다 말면 안 되고 두꺼울수록 좋거든요. 미국이 바로 그겁니다. 광활한 영토도 굉장히 넓죠. 거기에 퇴적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미국이 거기가 얕은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기 살던 수많은 플랑크톤들이 쌓인 거죠.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석유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흔히 말하는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텍사스에 있는 퍼미언 분지입니다. 그 넓은 그리고 그 거대한 분지 안에 엄청난 닫힌 케이크 구조로 해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퇴적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축복이 받은 이 석유가 있는 땅은 텍사스인데 이 텍사스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렇죠. 멕시코 땅 이전에는 또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아마 살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쩌다가 미국이 이 축복 땅 멕시코의 땅을 자기의 축복 땅으로 만들었는지도 그러니까요. 그때는 몰랐을 텐데 미국의 초대를 생각해보면 그 동해안에 있는 그 몇 개의 주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멕시코의 영토였습니다. 텍사스는 1821년에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멕시코가.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텍사스는 지금도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개발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민자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이제 멕시코랑 미국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또 뭐 스페인의 어떤 그 문화가 있느냐, 영국의 문화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멕시코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민자가 너무 많아져서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혜택들을 줄이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뭐야?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텍사스는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독립전쟁을 벌여서 실제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가요 한 9년, 약 10년 정도 독립국가였어요. 미국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독립된 국가로 있었는데 그때 계속 호시탐탐 멕시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땅이었는데 다시 침략을 하고 다시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다수의 텍사스 국민들, 텍사스 국민들은 미국계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미 연방이잖아요. 그 연방이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켜주겠지. 그리고
뭐 멕시코인들이 우리를 뭐 멕시코가 공격할 수 없겠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예 미합 중국이 귀속된 게 1845년입니다. 멕시코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당연히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1846년부터 2년 동안 멕시코랑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연히 텍사스는 미 연방의 일원으로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거의 승리하게 되면서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텍사스를 포함한 그 광활한 땅을 이제 일시에 후루룩 먹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석유뿐만 아니고 천연가스도 좀 많잖아요. 그게 그 석유가 나오는데 천연가스가 보통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량을 봤을 때 세계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예. 4분의 1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4분의 1 러시아 많아요. 4분의 1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유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압도적입니다. 미국의 2024년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에서 러시아랑 중국을 합친 2위와 3위를 합친 것이 미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도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계 1위입니다. 러시아 손 벌릴 필요도 없죠. 뭐 중동 쪽에 손을 벌릴 필요도 없죠. 부럽기는 하네요.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 이렇게 수시몇 수 결론적으로 잦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무슨 울산에서 나왔다가 지금 고갈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아예 없어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한 방울은 나오겠죠. 어떻게 해도. 근데 이제 채산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량의 원유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 수준은 아닌데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투입됐었던 돈이 투자된 돈이 그 1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회수된 이득이 얼마냐면 2조 원 이상의 말하자면 그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이 있었고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건 좀 어마어마하게 막 펑펑 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산유국이었습니다.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형 쇼핑몰, 여기는 그냥 동네에 있는 스파 뭐 그렇죠. 그 정도에. 그런데 그걸 우리 기술로 직접 채굴하는 기술을 또 갖춰본 거, 직접 한번 해본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졌던 건 뭐 대왕고래, 제8광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8광구는 정말 우리 영해에 있거든요. 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배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도 제8광구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됐을 걸로 추정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광구가 따로 있는데 그 제7광구입니다. 제7광구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문제는 어디냐면 제주도의 서남쪽이에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서로 자기네 해역이라 막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으로 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7광구에는 분명히 꽤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거긴 거대한 대륙붕이죠. 퇴적이 오랫동안 되어 왔죠.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일본과 같이 뭐 양해를 하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 2028년까지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채굴 기술이 있는데 근데 개발이 되면 있을 것 같은데 개발되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 이제 개발이 되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장량이. 매장량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 동양의 쿠웨이트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많이 나와가지고 이라크가 또 이라크하고 이란이란도 지금 사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자원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게 기왕이면 제8광구 있는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7광구는 어마어마한 양이 실제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 있을 거로 생각은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미국처럼 텍사스 땅, 미국 국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파워게임을 하는 그 해역에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죠. 자,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룡의 사체는 아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공룡의 사체도 물론 석유에 뭐 좀 도움이 줬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나온다는 거는 공룡보다는 주로 기원한 것이 바다에 있는 그 수많은 플랑크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사체랑 같이 섞여 있는 그 모래 부분이 꽉 조여지면서 여기가 말 그대로 석유가 원래
만들어진 암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암석이 뭐냐면 근원암입니다. 말 그대로 석유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서 스폰지 안에 있는 것처럼 꽉 짜지면서 여기 있는 석유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모입니다. 이건 저류암이라고 불러요. 그럼 말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서 고여 있고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서 뚜껑 역할을 하는 암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구멍만 뚫어주면, 빨대로 구멍만 뚫어주면 위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제가 주로 중동 가거든요. 거기서 석유가 사막에 있어요. 네.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너무 안 맞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뭐였을 거라는 걸까요? 바다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수억 년 전에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육이 모여져 있는 그쪽 중동 지역이 석유가 만들어지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바다였어요. 이제 테티스해라고 하는 바다였는데 그 테티스해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퇴적물은 계속 들어와. 그리고 좀 얕아요. 바다가 아주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플랑크톤도 마구 번성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또 잘 살아요. 그러면서 죽자마자 바로 썩지 않고 바로 이제 아래 퇴적되면서 석유가 만들어지기 좋은, 그러니까 무산소 환경이어야 돼. 산소가 있으면 썩어서 사라져요. 산소가 없어야지만 그 사체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압력을 받아서 탄화수소만 남거든요. 그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것이 그 부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석유가 많이 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바다였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퇴적층이 쌓였었겠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 자원이 뭐 어떻게 보면 석유는 31%인데 근데 석유가 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 석유가 뭐이길래 도대체? 석유가 아니면 뭘 쓸 수 있었을까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을 보고서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이 죄다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온돌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온돌은 뭘 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석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보다 은근히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석유 1리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더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냐? 아니면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2톤짜리 자동차가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로 느껴지냐? 라고 질문해 보면 보통 2톤짜리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 엄청나게 에너지 많은 거 같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2톤짜리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가속시키는데 석유 1리터 안 필요하죠. 아주 적은 석유가 있으면 그만큼 가속이 됩니다. 화학 에너지는 원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과거엔 석탄을 먼저 썼죠. 그래서 연탄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차 대전 때 뭐 군함 같은 거 뭐 석탄 집어넣고 뭐 타이타닉도 석탄 넣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석유의 또 장점은 액체고 상온에서 액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냥 관만 주게 되면 그냥 배급이 된 거예요. 보급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상당히 안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석유를 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석유를 에너지원을 우리가 태워버린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합성한 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석유는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 검은 액체를 가지고 와 이걸로 에너지를 뽑아야지 이 생각을 어쩌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막에 어떤 모래가 어디 좀 찌득찌득한 게 묻어 있어요. 근데 타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역청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는. 그럼 역청을 발견하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안 쓸 것 같아요. 안 쓴다. 뭔가 끈적끈적하죠. 네. 초반에 선박에 쓰는 거죠. 선박에 역청을 바르면 거의 뭐 녹은 고무같이 끈적거려요. 방수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드윈 드레이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최초로 이걸 상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859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이 조명을 뭘로 썼을까요? 밤에 어쨌든 불은 켜야 되잖아요. 아직 에디슨은 아니에요. 초는 뭘로 만들죠? 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꿀을 먹으면 남는 밀랍이라고 하죠. 왁스, 그렇죠? 왁스. 정확해요. 비싸겠죠. 그거 비싸요? 당연하죠. 꿀도 비싼데 초는 비싼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은 그 초도 전부 다 그 석유를 추출하고 난 걸로 만듭니다. 그렇게 싸진 거예요. 또 뭐 하냐면 충격적이게도 가장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고래 기름이었어요. 향유 고래를 해서 뽑아낸 걸로 뭘 만드냐면 그 머리에 있는 그 수많은 기름으로 결국엔 그 조명을 밝히는 데 쓴 거예요.
그게 씨가 말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고래가 산 겁니다. 그래서 고래 기름 같은 걸 쓰다가 땅을 딱 팠더니 나오는 기름 중에 일부는 조명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등유라고 부르죠. 등유에 적합한 게 있고요. 그거보다 무거워서 끈적끈적한 쓰레기들이 있고 그 위에 막 휘발돼서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휘발돼서 날아가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막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천연가스도 태워버리고. 그러다가 잠깐만 저거 불이 잘 붙네. 저걸 이용해서 뭔가 그 내부에서 저걸 팡팡 폭발시키면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가솔린을 사용한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가솔린 기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잠깐만 저거 버리는 거 등유보다 조금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디젤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에 사용되면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됩니다. 초반에 등유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조명용이었는데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완전 혁명적인 거잖아요. 이제 차 브랜드잖아요. 포드 여기서 좀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 기관을 만든 것 자체는 뭐 다 독일에서 만들겠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값비싸서 뭐 마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귀족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크게 팔리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혁명이 시작돼 갖고 독일에서 만들고 영국에서 만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 한 대씩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었던 건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그 모델 T 그리고 그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런 걸 쓰면서 어쨌든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급이 되면서 실제로 그럼 석유의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석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왠지 찬양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석유를 많이 쓰면 환경에 어려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는 쉽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요. 아마 줄이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쓰던 인류가 사용하던 에너지를 줄이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빨리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화학 비료를 쓰는 것이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안 하면 지금 인구 중에 한 20억 정도는 굶어 죽습니다. 이미 팽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는 거에 적응을 했어요. 그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봐야 과연 인류 전체 에너지 10%를 줄일 수 있을까 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깨끗한 에너지원을 찾는 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에너지를 뭐 반으로 줄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석유를 반으로 줄입시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불공정한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도 살아요. 가난한 나라들부터 제일 먼저 타격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술 엄청 발전을 했고 우리 이제 인간까지 복제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석유 못 만들어요? 이거 어렵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잘 자고 있는 그 석유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어떤 생명들의 사체를 가지고 석유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무 있죠. 폐목재. 폐목재를 잘 직류하면 사실 메탄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코올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이오 항공유 같은 거를 뽑아내는 기술들, 뭐 유채꽃이나 뭐 옥수수 기름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캐내는 석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나오면 되는 거고 질 좋은 기름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디젤들 다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바이오 디젤을 비롯한 어떤 바이오매스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잘 묻혀 있는 거를 캐내면 안 되고 왜 탄소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괜히 밖에 나와버리면 여기서 괜히 온실 효과만 만들어내니까 바깥에 있는 것만 쓰자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이오매스만으로 만약에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한다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오토바이 탈 때 그걸 넣을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엔 그건 어디서 만들냐면 경작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식량이랑 경쟁 관계 있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옥수수 사료의 가격이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옥수수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죠. 실제로 옥수수 사료 값이 옥수수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타격이 가는 나라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자고 하는데 뭔가 준비된 거 있어요?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석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줄일 수는 없어요. 에너지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 생산은 지금 결국에 뭐 발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점점 바뀌고 있죠. 풍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광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핵융합이 나오게 되면 또 전기는
어쨌든 전기를 사용해서 이거저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석유의 사용량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다시 포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술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운송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충전이 굉장히 고속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20분 30분씩 걸린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석유처럼 그냥 말통에다가 드럼통에다 받아가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지금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수소 기술인 겁니다. 수소가 에너지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석유보다 더 높아요. 부피는 꽤 커요. 그런데 실제로 수소의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생산도 지금은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지만 나중엔 결국에 이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갈 거잖아요. 청정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하면 이거를 운반하는 과정도 깨끗하고 수소 자동차가 계속 수소 전지 자동차가 계속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공기는 깨끗해지겠죠. 근본적으로 석유의 가장 큰 장점은 액체라는 거잖아요. 수소는 기체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럼 이거는 기체 상태로는 압력을 가해서 원래 액화시키면 돼요. 그게 LPG가 그겁니다. 수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이 정도 온도에선 액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기체인 상태로, 아주 고압인 상태로 이 수소통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부식도 잘 됩니다. 수소가 너무 작은 원소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에 침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생각해보면 셰일가스도요, 셰일 오일도 이걸 도대체 인류가 사용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결국에 사용하는 기술이 나온 것처럼, 제가 볼 때 인류의 장점은 급하면 합니다. 급하면 하죠. 제 생각에는 수소 경제로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쉽진 않지만 한 50년 후에는 가 있지 않을까? 그럼 미국이 재생에너지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미국이 잘 가죠. 그리고 사실 그 바이오매스 같은 것도 미국이 했었는데,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도 쓰레기 그냥 뭐 분리수거 나누고 그냥 싹 다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솔린을 그냥 타고 다녀요. 그죠? 가솔린이 더 조용하잖아. 왜 디젤을 타? 약간 이런 나라예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도 유럽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나름의 어떤 부채의식이 있나 봐요. 미국은 열심히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는 지금 기후 변화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로 기후위기가 거짓말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정치적인 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뿜뿜뿜뿜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갖고 우리가 막 중국 너무한데 진짜 거기 막 날아오는 상해 미세먼지, 앞바다가 진짜 더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전기차 보급부터 시작해서 그 첨단으로 가장 빨리 점프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물론 전기차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산 배터리 좀 불안하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큰 줄기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의 그 인프라가 초반에는 당연히 유럽이 제일 먼저 주도를 했었어요. 지금 수많은 어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그 생산 원천 기술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고,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유럽에서 우리 거 안 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포함한 이런 주권들을 좀 찾아올 필요가 있다. 또 전략이거든요. 오늘 이게 맨날이지에서는 석유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이유와 에너지 자원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석유의 생산과 사용량은 줄겠지만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고 이웃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아주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